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하고 함께 연합인포맥스에서 월요일을 장식하셨던 우리 박종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종현 박사님 워낙 진행을 잘하셔서 월요일에 그대로 남고 저는 밀려서 수요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요일이 나눠진 거는 별로 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근데 어쨌든 각동님하고 환상의 케미를 자랑했었는데 저희가 좀 헤어지게 돼서 오늘 약간 해단식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전문가들 중심으로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요일은 이렇게 MC랑 전문가인데 이제 저희끼리만 너무 몰려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분위기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 저희가 오랜만에 사실은 채권 베이스, 주식 베이스예요. 물론 이제 포트를 짜는 입장이죠. 저도 거기에 포트를 조금은 짜니까 물론 비교가 안 돼. 우리 박 박사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입장이면 사실 같은 입장은 아닌데 올해 상반기에는 찰떡궁합으로 같은 입장이었어요. 시장 좋아질 거다. 그렇죠. 시장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저는 일단은 상승장이 셌으니까 언제든지 숨고르기는 할 수 있고 근데 숨고르기라면 또 좀 보자 하는 입장이고 좀 미국장은 조금 헷갈려요. 이제 미국장은 좀 헷갈리고 한국장은 지금 완전히 광기장 한번 나왔잖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너무 부분적으로 광기장이 나와서 이 광기장 조정하고 나서 승고르기 끝나고 나면 언제든 다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입장에서 조금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현 박사님은 조금 보수적인 견해로 조금 완전히 돌아서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들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조금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이런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고 자기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 연초에 시작할 때 상고하몰 이렇게 좀 합의를 봤잖아요. 일단 하반기는 모르겠고 상반기는 무조건 고다. 그래서 이제 각도기님하고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그 하모니로 이렇게 상반기 강세를 쭉 이끌어 오다가 하반기 즈음해서 이제 하몰이었으니까 이제 답을 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왜냐면 사실은 하반기는 상반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려 있으니까 아직 상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반기 어떻게 된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 이제 강세를 쭉 보고 오다가 이제 하반기 될 때 즈음해서 저는 상반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올해 시장의 강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상반기에 좀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 하에 하반기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약간 보수적인 뷰로 바뀐 게 사실이고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강세 뷰를 일치해서 봤는데 로직은 조금 각도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쨌든 매크로를 주로 보는 사람이니까 상반기에 제가 주로 강세로 봤던 이유는 사실 저는 딱 하나였거든요.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거다. 저는 이제 상반기 말에 잘하면 미국 물가가 2%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초에 조금 미리 좀 말씀드렸었고, 근데 실제로 6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CPI가 3.0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3.0이 아니라 2.98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림해서 3.0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 인플레이션 끝났네? 그럼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빠르면 연내 금리나 하겠네? 라는 게 사실 상반기에 한동안 있었던 그 시장의 기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상반기에 떨어진 물가 하락은 좀 일시적이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 좋았던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 하반기에는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반기를 좀 보수로 봤던 건데 조금 최근 흐름들이 제가 당초 예상했던 흐름과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역시 하반기는 좀 보수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 속에서 얘기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강세장 간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의 장인가? 에는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 전고점을 돌파할 듯 또 보이는 강세장이 사실 7월 초까지 연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올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 나스닥 전고점, 그다음에 S&P 전고점 돌파하는 게 옳은가? 좀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주춤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그 하반기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네. 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작년에 봤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뭐 전년동월 대비 헤드라인이 9.1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1972년 이후에 처음 보는 물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물가 상승이 어떤 그 구조적인 요인들을 좀 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 노름에 의해서 물가가 다시 하락은 할 수 있어도 근저에 깔려 있는 구조적인 물가의 상승 압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 압력이 생길 거다라고 이제 봤었던 거고, 그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가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가 이제 물가를 떨어뜨리는 구간이었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물가 상승률 9.1이었고 네. 올해 6월이 그래서 3.0 나타난 거고, 또 특히나 공교롭게도 작년 6월에 유가의 평균 가격이 작년 6월이 한 125불 정도. 네. 근데 올해는 65불 정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가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게 작년 6월이고 예. 또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게 올해 6월이에요. 예. 이제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제 물가가 빠르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6월을 넘어서 7월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기저효과는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다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게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른바 그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중국이 저가의 그 노동력과 어떤 그 생산 설비를 통해서 저가품을 쏟아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돼서 싸게 생산해서 뭐 미국이 사주고 뭐 이런 구조들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리쇼어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각자 알아서 생산하자. 그럼 결국은 비교 우위에 따라서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생산 가격을 줄여가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지금은 좀 끝난 거 아니냐.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복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첫 번째 크고, 두 번째 구조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ESG 환경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ESG 환경은 이제 유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ESG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이니까 탄소 배출, 순배출을 이제 제로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못 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유가가 다시 85불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의 구조나 이 실물 경제에서의 수요로는 85불 가격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경제에만 반영하면 한 3, 40불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왜냐하면 지금 정도 뭐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었고 중국 경제도 아직 회복도 못했고, 네. 그러면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 정도 그 경기 여건 안 좋을 때 거의 유가는 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심할 때는 마이너스까지도 갔었으니까 뭐 그건 이제 코로나에 의한 요인이긴 했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산유국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또 자체 감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이게 가능하냐면, 예전에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유가가 5, 60불만 돼도 미국의 셰일 가스들이 막 이렇게 셰일 오일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은 유가 80불 됐는데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뭐 생산 늘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리그 숫자는 그냥 그렇습니다. 늘질 않잖아요. 617개인가? 예. 지난번까지 확인했을 때는. 요즘 저도 확인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네네. 네,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로 이제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화석 연료에 대한 개발에는 지금 거의 추가적인 투자가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경쟁적으로 생산해 줘야 되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보니 예. 오히려 이 오펙의 기존의 전통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공급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도 저는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인 게 아닌가. 사실 뭐 좌초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거 만들어서 몇 년 지나면 아예 못 써먹기 때문에 네. 안 된다. 그리고 차라리 신재생에 투자를 하자. 네. 그런 쪽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신재생을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게 그 단위당 비용이 올라가겠구나. 단위당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게 높은 그 에너지 발전 단가가 좀 유지가 되겠구나. 평균 발전 단가가 좀 올라간 상태로. 네네. 물론 이제 풍력 같은 경우 잘하면은 뭐 페러티 이하로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확실히 ESG 관련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에너지를 우리가 좀 값비싸게 지금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네. 값싼 에너지 수요가 이제 에너지 공급이 없다. 그 부분도 하나의 구조적인 변화 같고, 그다음 마지막 요인이 노동시장의 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특히나 그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한때 이제 미국에서 뭐 대사직의 시대, 네.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뭐 네. 이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시니어 계층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은퇴를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 괜히 직장 나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시니어 계층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많이 퇴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노동력들이 공급이 잘 안 됐죠. 네. 뭐 이른바 이제 그 무역 장벽, 뭐 진입 장벽 하면서 이제 특히 트럼프 시절에 상당 부분 이런 이민에 대해서 막아놨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풀어주려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게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불법 이민자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업 계층에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좀 부족해졌지 않나.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좀 풀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전하고는 조금 구조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요즘에 그 워라밸이 되게 강조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한때 이제 아주 능력 있는 친구를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면 옛날에는 이제 연봉 가지고 협상을 하죠. 네. 너 다니는 회사보다 1.5배 줄게. 이리 와. 그러면 이제 혹해서 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너 전 직장에서 일주일에 출근 몇 번 해? 한 3일 하는데요. 아, 우리 회사는 2번만 하면 돼. 내지는 우리 회사는 1번만 하면 돼. 네. 아니면 네가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해. 네. 이런 조건으로 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최근의 그런 흐름 자체 때문에 옛날에는 100명을 데리고 일해야 되는 업무량이 이제는 100명이 아니라 120명밖에 120명을 데리고 일해야 그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노동 생산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동에 대한 그 수요는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네. 노동에 대한 공급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은. 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단적으로 노동 시간이 떨어져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또 올라요. 4%대 나왔죠. 예, 이게 사실 되게 안 맞는 흐름이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로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있는 직원을 더 쓰겠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내가 초과 근무 수당 줄 테니까 1시간씩만 더 일해줘. 네. 사람 뽑을 때까지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노동 시간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높아.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기존에 있는 인원들도 충분히 노동 시간을 더 많이 늘리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깎아가지고 뭐 니네 적게 일하니까 적게 받아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구조적인 이 물가의 상방 압력이 단기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상당 기간은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7월 이후부터는 다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를 아마 이제 우리 영상은 물가 상승률 발표 이후에 그렇죠. 나갈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지금 화요일 녹화이잖아요. 네. 컨센서스도 이미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전월 달에 3.02,
3.3 네. 정도 올라가는 건데 저는 7월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연말까지는 거의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네. 다시 헤드라인 CPI의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또 하나는 뭐 IRA로 인한 재정 활성화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조금 더 추가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 구조화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ESG 환경에 의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오펙의 영향이 커지자 유가가 오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퇴직을 했고 해외 쪽에서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워라밸 흐름에 따라서 고용이 과거보다 더 많은 그 노동 인력을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구조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4% 연말까지 이제 4%까지 인플레이션 되면 오늘 그 미셸 보만 그 연준이 이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데이터입니까? 안 올려야 되는 데이터입니까? 저는 사실은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조금 그 지난 6월 FOMC에서 이미 점도표를 이제 2번 인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네. 6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말까지는 2번 정도 더 할게 했는데 이제 7월에 이미 한 번을 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사실상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거다. 네. 그리고 2번 정도 인상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만약에 저렇게 예고를 안 하면 시장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거를 너무 확신을 가져버리니까 네. 쏠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한 균형 차원이었다. 이제 이렇게 일종의 해석을 하는 것 블러핑? 같아요. 블러핑을 네, 블러핑 나누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연준의 점도표라는 거는 물론 바뀌어요. 네. 근데 그 당시까지 입수한 정보로 자기들이 추정을 하건대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6월 기준으로 2번 정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최선의 전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6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전망과 얼마만큼이나 경제 여건이 달라지느냐 마냐인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6월 달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0.4에서 1.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업률은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실업률 숫자도 그렇고 성장률 숫자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9월 가면 또 성장률은 상향 조정할 것 같고 실업률은 하향 조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성장률이 1분기가 전기 대비 연율로 2.0이 나왔고 네. 2분기가 2.4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상반기만 평균하면 2.2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의 예상대로 올해 연간으로 1.0이 되려면 3분기, 4분기는 빵빵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또 위축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죠. 지금. 예, 지금 뭐 사실 미국은 되게 부러워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은 또 상향 조정돼야 되고 실업률 지난주에 나온 게 또 3.5로 또 떨어졌잖아요. 3.6에서 3.5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연간 실업률이 거의 3% 후반 정도였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하여튼 높아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실업률이 급등할 위험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장률 예상보다 높아, 실업률 예상보다 낮아. 네. 근데 물가는 목표치였던 2%를 향해 달려가다가 다시 꼬리를 들고 올라가. 네.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인사들이 미셸 보만은 좀 강성 이야기를 발언을 했고 데이터 네네. 보면서 하겠다, 다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네. 뭐 근데 한번 올리는 것도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시카고의 오스턴 굴수비라든가 네. 오스턴 굴수비 맞나? 굴수비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 연은 총재 이 쪽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너무 높게 금리를 가져가는,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아마 격전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거의 만장일치였는데 아마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는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스플릿된 형태로 의사결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인상되냐 안 되냐도 물론 중요하죠, 결과론적으로. 네. 근데 사실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장 금리의 흐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최근에 미국채 장기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야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환경 아니야? 내지는 정말로 이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지 이러면서 결국은 기준금리보다 이미 장기금리가 너무 낮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상단이 5.5인데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6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올라온 게 한 4.1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기준금리 상단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죠. 네. 그래서 적어도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는 정말로 그 뭐 하프 앤 하프, 넥 앤 넥, 뭐 영어로 얘기하면 비등비등 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는 뭐 머지않아 금리 인하다라고 반영했던 시장 금리가 야 이렇게 될 정말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는데 내지는 지금의 고금리가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제 환경을 반영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반등하는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일부의 미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와 물가 상황들을 봤을 때 전반기에 봤던 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바로 2부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